10%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소득이 20년 동안 하나도 안 늘었어요. 어떻게 20년이 지났는데 소득이 하나도 안 늘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됩니다. 이게 코끼리 코에서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코에 해당되는 저 80에서 90, 상위 10%에서 20%에 해당되는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중산층일까요?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중산층입니다. 저 사람들은 소득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자,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맨날 나오잖아요.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만세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클린턴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WTO, 중국의 WTO 가입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민주당으로 치를 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여러분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었죠. 이번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생각보다 잘 싸웠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할 줄 알았는데 귀환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책으로 똑같은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였잖아요. 미국만 세 이런 정책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더 세. 아이 아메리칸 미국 거만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IRA 같은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만 공장자 이제 미국 땅 아니면 딴 데 공장 짓기만 해와 우리나라에서 절대 물건 못 팔아. 이런 정책을 쓰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볼 때는 스톰스 봐. 트럼프 대통령은 종잡을 수 없었는데 우리를 위한 정책을 쓰는 것 같긴 했지만 오늘 이상한 소리하고 내일도 이상한 거가 럭비공처럼 튀어서 불안정한데 보니까 바이든이 똑같은 정책을 쓰네? 오케이 그럼 나 오늘 바이든 찍어야지. 그래서 표가 바이든한테 많이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으로 세계화 정책을 쓰는 사람은 권력을 미국에서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똑같은 정책을 아마 다음번에 공화당이 잡는다 하더라도 이 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클린턴이 한 것처럼 막 세계화 정책 썼다가는 진짜로 표의 응징을 받을 텐데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지지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좀 돌아왔고요. 유럽은 그런 사람들이 누굴 지지하고 있냐? 극우를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극우가 자꾸만 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갑자기 세계화 정책을 쓴다. 미국이 세계화 정책을 쓴다.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이 문제가 다시 다 해결되고 뭔가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탈세계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가장 큰 이익을 봤던 나라들이 저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강력했던 독일 경제가 휘청하죠. 지금 제일 먼저 망할 나라에 지금 독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받던 나라인데 탈세계화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시아에도 세계화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던 나라가 있죠?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나라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중국과 한국입니다. 중국이 그 세계화로 이득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중간재만 팔아먹었죠. 제가 그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피터하면 쓰는 심정으로 20년 전에 경고했던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재만 공급하면 기술 다 뺏기고 언젠가는 이제 중국 시장 잃게 된다는데 20년 만에 결국은 그런 날이 왔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탈세계화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한테 도전인데 이제 중국 경제가 저는 예전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했던 가장 큰 동력들이 지금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인데 벌써 헝다가 흔들흔들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헝다가 보통 일이 아닌데요. 중국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중심에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언론 기사를 보면 겉핥기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건설산업 비중이 14%입니다. 미국이 한 15%대요. 우리보다 좀 더 높아요. 중국은 몇 %일까요? 이게 30%예요.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비중이 한 2배 정도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경제가 한 2배씩 더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던 모든 동력을 부동산에서 뽑아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중국에 출장을 한 서너 번, 한 4번 갔나? 4번 갔는데 항상 고위 관료가 저를 굳이 인터뷰 해달라고 해요. 심지어 성장이 저한테, 전 성장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성장이 굳이 인터뷰 한 번만 해달라. 이게 KBS 기자가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젊은, 그 당시만 해도 2002년이니까 상당히 젊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기자가 왔는데 막 인터뷰하기 하고 싶다고. 왜? KBS가 좋아서? 아니에요. 뭐냐 하면
중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성장률로 경쟁시켰습니다. 그럼 성장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죠? 똘똘한 한국 기업이 하나라도 더 오면 되겠죠. 그 중국 기업이든 뭐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자기 성에다가 끌어당기면 자기가 출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려면 자기 성의 성장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을 끌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KBS 인터넷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뭘로 마련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중요한 세금은 다 국세예요. 지방세는 뭐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부족한 총알을 뭘로 마련했느냐? 부동산으로 마련. 그래서 신도시 개발을 해가고 신도시를 분양하고 이 과정에서 토지 사용 수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원칙적으로 이 국가 소유잖아요. 모든 땅은. 근데 이제 뭐 70년 임대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 사용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토지 사용 수수료가 지방 정부의 토지 개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요 2009년부터 15년 사이에 이 6년 동안에도 3,600조 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전체 지방 정부 세수의 절반. 이 돈으로 뭐 했냐? 삼성전자 우리 땅에 좀 우리 우한시에 좀 투자해줘요. 그러면 내가 땅도 공짜로 주고 내가 전기요금도 면제해주고 수도세도 앞으로 10년 면제.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꼬시는 데 쓸 거예요. 이 돈.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안 팔립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생겼냐? 중국 부동산 시장이 거의 망가졌잖아요. 이 지방정부 세수가 중단됐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없어요. 반토막이 날아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수입이 반토막이 날아갔는데 지금 제로 코로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지금 몇 명 가둬놨냐? 21% 가둬놨거든요. 지금 4만 명이 집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중국이 그래도 우리하고 좀 달라도 거기는 좀 우리하고 달라서 이제 사람들 가둬놓고도 뭐 지원도 잘 안 해주지만 그래도 최소 먹고 살긴 해줘야 되잖아요. 끝없이 지원금 주고 거기다 식량 날라야 되고 하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자, 지방정부가 돈은 천문학적으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는데 지금 땅으로 지방정부 세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올해 9월까지 재정 적자 규모가 이미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3배가 넘었었어요. 지금 거의 지방 재정 적자가 그냥 펑크가 이만하게 났어요. 뭐 똥 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GDP의 30% 이런 게 아니라 성장 동력을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샤오미 선풍기 되게 싸잖아요. 샤오미 청소기 왜 이렇게 싼 줄 아세요? 다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땅 팔아서. 그 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조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은 단순하게 건설 산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보조금이 사라지는 걸 뜻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더 시간이 더 있으면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게 인플레이션하고도 연관이 되고 과잉 투자 해소 문제하고 해결되면서 이게 연관이 되면서 앞으로 패러다임을 10년, 20년 바꿀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도 여기에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제로 코로나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제로 코로나를 이제 작년 책이나 아니면 올 초에 출연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는 다 위드 코로나 가서 다 돌아다녔는데 중국 혼자 지금 혼자 문 닫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이제 중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고 자칫하면 경기 침체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큰 소리 딱딱 치지만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절대 물러서는 거 없다는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내년 3월에 양회가 끝나면 그래도 풀릴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풀 거냐? 명분은 제로 코로나 있어요. 근데 중국식은 어떻게 없앨 거냐? 살살 없앨 겁니다.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근데 왜 내년 3월이냐? 내년 3월에 양회가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실질적으로 된 거지만 진짜로 된 건 아닙니다. 진짜는 양회 때 3연임 둥둥둥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절차까지 끝나면 저는 조용히 풀 겁니다. 근데 이 푸는 과정에서 좋은 점 경주기 약주인데 하나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점으로 보면 2분기, 3분기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는 좀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 2분기, 3분기에 도움이 되고 3분기, 4분기에는 거꾸로 우리한테 안 좋은 점을 만들 건데 뭐냐면 자 중국이 지금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 돈을 계속 뿌렸죠. 근데 이게 미국의 2020년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는 22년에 벌어질 겁니다. 그럼 23년에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돈 쓰러 나오게 되면 중국도 물가가 오르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이 지금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공장인데 거기 안 오르니까 당연히 전 세계 물가도 지금 잠깐 꺾인 거예요, 같이. 근데 중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다 가져놨으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내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2분기, 3분기에는 경기 좋아졌네 하겠지만 3분기, 특히 4분기로 넘어가면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중국이 뒤늦게 겪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3억 명이나 가둬놓은 바람에 유가가 안 올랐어요. 거꾸로 떨어지고 있죠. 원래 11월 1일부터 200만 배럴을 감산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엄청난 양이죠. 왜냐하면 이 석유라는 게 굉장히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200만 배럴, 즉 2%만 감산해도 이게 석유값에는 원래 크게 올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3억 명을 가져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4억 명, 5억 명 가져놓을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 정도면 한 5억 명 가져놓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석유값이 안정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가서 심지어 비행기 타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지금 항공료도 지금 다 아직은 수요가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막 뛰쳐나와 하반기로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의 유가 전망을 좋게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올해는 따뜻하고 그래서 천연가스도 괜찮고 등등등 다 괜찮았지만 요일은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천연가스나 아니면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오는데 하여튼 요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은 경중에 압축할 것이다. 요게 이제 전쟁과 관련됩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에너지 대전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짧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에너지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혼자서 많은 걸 위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드셨냐면 이분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국유지에서는 셰일 오일 개발하지 마. 석 달 동안 금지, 분명 금지. 이게 충격이 진짜 컸습니다. 왜냐하면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을 개발하는 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아무 두꺼운 안반 밑에서 이걸 파쇄해서 들어가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리스키한 산업인데 심지어 정부 리스크까지 생긴 거예요. 또 월가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이제. 왜냐면 셰일가스, 셰일오일은 파기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갑자기 또 규제만 들어갔잖아요. 그건 안 빌려줘요. 이렇게 석유 산업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친환경 정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의 전환 이런 걸 가속화하는데 어느 정도 빨리 가속하려고 그러냐면 2021년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2%가 전기차인데 이걸 2030년까지 50%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석유 파면 미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석유를 탐사하고 심지어 첫 원유를 캐낼 때까지 최소한 4,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투자를 시작해서 프래킹 업자는 좀 빨라요. 프래킹은 한 3년이고 아까 셰일가스는 한 3년 그 다음에 일반 전통적인 컨벤셔널 오일은 4, 5년 걸리거든요. 프래킹이 빠릅니다. 셰일이. 근데 4,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유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근데 2030년이 되면 전기차가 50%다. 여러분들이 22년에 개발해서 27년에 첫 원유를 캐내서 박수 치는데 내년에 전기차를 다 바뀌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망하잖아요. 지금 석유 개발 자금 투자되는 게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규 유전 개발은 앞으로 바보가 아니면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쨌든 원유 시장의 큰 문제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느냐? 저는 친환경으로 다 전환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사실은 빈살만 왕세자를 물먹였죠. 너 국제적으로 왕따 시킬 거야 이랬다가 또 그다음에 주먹 악수하고 그랬는데도 빈살만이 말 안 들어주니까 이번에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빈살만 왕세자한테 면책 특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넌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와 진짜 막 퍼주는구나. 그만큼 지금 갑자기 저자세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자국에서 이제 원유 개발이 친환경으로 너무 급속히 전환하다 보니까 원유 개발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동에 끌려다니면서 싸우기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그런 처리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유가 하락에는 빈살만이 좀 화를 풀었다는 얘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화가 좀 낮아졌다. 면책 특권을 받으면서 어이쿠 이제 바이든이 나 좀 대접해주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건 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거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첨단 공장을 짓기가 정말 어렵죠.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앞으로 위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재생에너지로 꼭 가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가면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신재생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이상기후가 너무 이미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무슨 일이 되느냐, 유럽에 40도 가면서 물이 하나도 비가 하나도 안 오니까 수력 발전이 안 돼요. 강이 저렇게 지금 강이었는데 유럽에 강이었는데 지금 메말라 버리고요. 수력 발전이 안 돼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력 발전이 안 돼요. 왜? 이거 원래 내륙에 있는 화력 발전소까지 강으로 이걸 석탄이나 아니면 석유를 실어 날랐는데 강이 다 메마르니까 화력 발전이 멈췄어요. 그다음에 원전 이게 작동이 안 됐어요. 원전 왜? 냉각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원전의 절반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태양광 이거 잘 됐겠네. 가뭄에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태양광이 가장 효율적인 온도가 24도, 25도입니다. 40도가 되니까 태양광 효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이상기후 때문에 마비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이상기후가 이렇게 일상화되면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다 자연에 의존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원자력도 문제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미국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얘기하면 워낙 민감하니까 이렇게 좀 힘들고 미국만 얘기할게요. 지금 보세요. 태양광으로 일단 미국의 경우에 먼저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 원전을 짓는 비용보다 태양광이 쌉니다. 이거 한국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왜 태양광이 더 싸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사막에서 한번 운전해 보셨어요? 저는 네바다 이런 데 사막에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가 그 사막지대에 쫙 있잖아요. 이게 왜 싸냐? 일단 땅값이 제로야. 한국은 땅값이 엄청 비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일조량이 그리고 연중 거의 똑같아. 우리는 사계절에다가 막 여름에 또 장마까지 오니까 이게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우리는 싸지 않지만 미국은 원전보다 태양광이 현재는 더 쌉니다. 물론 뭐 원전도 SMR이 발전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쌉니다. 근데 문제는 태양광으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급격한 발표를 했냐면 지금 2022년에 전체 전력 생산 비중의 4%가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2035년까지 40%로 바꾸겠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만 짓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태양광 발전소 짓던 곳에 상당수가 공사가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냐? 이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인 줄 알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껍데기 딱 벗겨보니까 안쪽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근데 미국은 절대 중국산 안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중국산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있냐?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태양광이 더 싼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중국이 덤핑을 하기 때문에. 그 덤핑은 보조금 때문인데 자,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태양광이 지금 모듈이 싼 이유는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지금 보세요. 지금 자주색이 중국인데 중국이 각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인고시나 웨이퍼 단계, 웨이퍼는 97% 중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머리가 찌끈 아픈 거죠. 야, 씨발 어디로 가야 되냐? 미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류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태양광으로 가기도 힘들고 지금 원전으로 가려니까 원전은 아직은 태양광보다 비싼데 태양광은 또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산 배제하는 순간 원전보다 비싸지는 상황. 어디로 갈까요? 이게 첩철산중이고 마지막 세 번째 첩철산중은 사실은 이제 아리백 우리나라가 이제 아리백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 삼성전자 아리백을 선언했다는 건 우리나라 땅에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으로 기준에 맞춰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도전이 될 거고요. 이 아리백으로 관하는 데서 앞으로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첩철산중이 또 한 번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도전이 될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도전이 될 건데 여기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태양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중국산을 배제하는 순간 남는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보조금 때문에 진짜 처참하게 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고 지금 비효율적이 된 원인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지은 원전으로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 거 비용이 싸죠. 왜냐하면 그건 좀 강가상각이 됐습니다. 근데 신규 원전은 이 건설비가 엄청나게 비싸진 건데 그 사이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발전 단가가 되게 비싼데 제가 보기엔 SMR이 이제 진짜로 본격화되면 역시 우리나라에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으로 가도 우리한테 기회예요. 태양광으로 가도 우리한테 기회가 아닐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신재생에너지 바이든의 그 머리 아픈 그 머릿속을 우리가 결국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부와 그다음에 민관이 같이 협력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로 가든 이게 사실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나쁜 점은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더 이상 안 짓는 게 나쁜 점이라면 좋은 점은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나라에 짓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 장사가 안 되지만 사막에다 짓는 건 좋거든요. 그럼 사막에다 지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수소 에너지를 발전시켜야죠. 그래서 빈살만이 지금 자기는 수소 국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석유 중심의 국가였다면 앞으로는 우리는 수소 에너지로 가겠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사막이라는 게 또 다른 어떤 자원의 공고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태양광 발전소를 정말 땅값도 싸고 일조량도 풍부한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 간헐성,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가널성 대신 항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널성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 바뀌는 우리 같이 사계절 있는 나라는 올 해도 힘들어요. 바람만 해도 맨날 바뀌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식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른데 이 사막 같은 경우는 비도 한 방울 안 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우리 수소 에너지 해서 사우디에서 만든 수소 자원을 우리한테 갖고 오는 이런 어떤 수송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때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 원전, 태양광이 다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이제 마칠 생각인데요. 근데 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뭘로 받았냐면 추격과 역전의 경제학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세계 경제가 진짜 파동치고 요동칠 때 되게 두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23년부터 24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30여 년에서 이제 바뀌는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리 탄생할 만큼의 그 충격을 받을 만큼 23년, 24년이 요동칠 게 분명합니다. 최고로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25년까지도 가능한데 그러면 그때가 진짜 최악이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바뀌지 않다면 경제 상황이 똑같다면 기존의 강자한테 제일 유리하죠. 근데 자꾸만 뭔가 생태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역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하던 룰은 기존의 강자한테 유리한 시장이에요. 근데 룰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룰의 변화를 먼저 캐치하고 먼저 적응하는 경제 주체들, 기업이든 가게든 대역전은 항상 가장 위험할 때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1998년, 2008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난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시장의 룰이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8년에 2008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룰이 아주 크게 바뀝니다. 이건 위기가 크다는 게 아니고 룰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유지했던 룰 자체가 바뀌니까 다시 말하면 역전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이 23년, 24년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대역전의 기회를 삼는 그런 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